KBS 대전 생생 뉴스. 독일인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더 위협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프가 12일부터 18일까지 독일인 2천여 명에게 누가 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가라고 물었는데 1위가 41%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 이어 김 위원장이 17%로 2위를 차지했답니다. 1, 2위 모두 한반도와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자국이익 우선주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비를 과도하게 더 내라고 동맹들에게 요구해 경찰국가가 아니라 용병국가라는 비난을 듣기도 할 정도입니다. 함께 IS 퇴치에 나섰던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끊고 중거리 핵전력 조약, 즉 INF 이행도 중단됐습니다. 심지어는 파리 기후협약까지 탈퇴하면서 전 세계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맹주 역할을 하던 미국의 대통령이 소탐 대실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원산 안면대교가 착공 9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2021년 개통될 원산도와 대천항을 잇는 해저터널과 연계되면 서해안 관광지도에도 변화가 기대됩니다.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세종 안성 구간 공사도 오늘 시작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이 농어촌과 중소도시를 넘어 대도시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구 150만 규모의 대전시에서도 지난달 유치원 원화 일반 모집 결과 한 병설 유치원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에 그치는 등 절반 넘는 공립유치원이 미달됐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시민 의견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겨울에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 등 여러 이유로 지역 내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던 세종시 소속 환경관리원이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60대 남성이 귀가하던 11살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풀려났습니다. 주민신고로 지구대까지 연행된 이 남성을 경찰이 곧바로 풀어줘 아이와 학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중구가 부구청장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박용갑 중구청장이 시장이 행사해온 관행을 깨고 부구청장을 직접 임명하겠다고 하자 대전시가 하위직 인사교류도 중단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크게 확대되며 2주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시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는 17억 원에 거래돼 올해 대전 지역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매매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맞아 실시된 시 브랜드 슬로건 공모전 대상작에 대전 이주가 선정됐습니다. 대전 유성온천에서 방사성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내용을 연속 보도한 KBS 대전총국 정재훈, 서창석 기자가 목요 언론인클럽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령 원산도 그리고 태안 안면도를 잇는 원산 안면대교가 착공 9년 만에 개통됐죠. 네, 그렇습니다. 약 1.7km의 원산 안면대교는 지난 2010년 착공 이후 9년 만에 개통됐는데요.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전국에서 6번째, 충남에서는 가장 긴 해상 교량이기도 합니다. 이 다리 개통과 함께 주변 지역의 해양 레저 산업도 추진됩니다. 2025년까지 원산도에 리조트와 해상 케이블카가 조성되고 태안 영목항에는 전망타워를 설치하는 등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네. 또 2021년에는 원산도에서 대천항을 잇는 6.9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도 완공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면도와 원산도, 대천항이 차를 이용하면 불과 10여 분 거리로 연결돼서 서해안 관광지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 이 많은 주민들도 기대를 해왔고 또 전국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큰 대교인데 네. 근데 이게 이상하게 개통식이 없었어요. 어찌된 일이죠? 네, 앞서 안면 원산대교로 인한 파급 효과 또 청사진 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안면 원산대교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교량 명칭 때문인데요.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로 태안과 보령간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상태입니다. 정말 현장에 가면 개통식은커녕 그 흔한 환영 현수막 하나 구경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네. 개통은 했지만 여전히 교량 명칭을 둘러싸고 태안 보령 주민들 간의 갈등이 남아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갈등을 풀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리는 두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이 다리가 오히려 두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킨 건데 네. 사실 이 다리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죠. 우리 사회의 갈등 관리 능력이 참 문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이 이 농어촌과 중소도시를 넘어서 대도시까지 점차 확산이 되고 있죠. 네. 지난달 대전의 한 병설 유치원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에 그치기도 했다고요. 네, 제 동생만 해도 병설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네. 그때 생각하면 입학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진행된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 일반 모집에 단 한 명만 지원한 겁니다. 이처럼 일반 모집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전 내 국공립 유치원은 전체 103곳 가운데 53곳으로 절반이 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달 말까지 추가 모집에 나서는 등 원화 모집에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 저출산 문제, 대도시의 수면 위까지 올라온 건데 이거 어떻습니까? 네, 결국 학령 인구 절벽이 현실화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 속에 올 3분기 대전시 합계 출산율은 0.84%고요. 이에 따라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미달 사태가 되풀이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역시 일부 원도심 병설 유치원 충원율이 20-30%에 그쳤는데도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전시 교육청은 아직 유치원 학급 인원 조정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인 가운데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여파가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네.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젠 일할 사람도 모자랄 겁니다. 미래 세대에 폭탄을 돌리고 있는 거죠. 다음 소식 알아보죠. 대전시와 중구가 부구청장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요? 네. 보통 부구청장은 시장이 시 공무원을 지명을 해왔는데 이번에 박용갑 중구청장이 이 관행을 깨고 싶어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인데요. 내년 공석이 되는 중구 부구청장 자리에 중구 공무원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대전시장이 시청 공무원을 임명해 내보냈는데 그 관례를 깨고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실제 법적으로는 구청장에게 부구청장 임명권이 있지만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인사교류를 명분으로 의뢰 광역단체장이 행사해 왔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끝까지 중구청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지만 최근 두 단체장 사이의 만남은커녕 실무진 접촉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이례적인 경우인데 네. 이 연말까지는 결정이 돼야 할 텐데 이 결론이 날 기미는 보이나요? 일단 대전시는 연말까지 중구청장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전입시험에서 중구 공무원을 배제하는 등 인사교류를 원천 중단할 수 있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네. 공무원 노조 역시 인사교류 중단 피해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갈 것이라며 예산 지원 중단까지 요구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갈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선 7기 들어 새 야구장 문제 등으로 번번이 마찰을 빚어온 두 단체장이 또다시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 이 모습을 보는 시민들은 밥그릇 싸움을 보는 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네. 판단 기준은 무엇이 주민 복리에 좋은 것인가일 겁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조용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환경부가 대전과 충남이 포함된 중부권 등 전국 6개 권역의 초미세먼지 내 중금속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환경부 대기환경 정보 시스템인 웹사이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서구 정림동에 새롭게 조성된 시내버스 종점지 운영에 따라 615번과 703번, 27번 3개 노선을 오늘부터 연장 운행합니다. 홍성군이 1월 중순부터 홍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가맹점 모집에 들어갑니다.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홍성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홍성농업기술센터는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새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벼, 고추의 핵심 영농기술과 농정시책을 교육합니다. 제1회 전국 대학생 패션연합회 OFF 대전 충남지부 자체 패션수인 가식, 꽃, 진정한 나를 보다가 일요일인 모레 오후 5시 대전 은흥정이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개최됩니다. 획일화된 기준과 경쟁 구도 속에서 사회가 만든 틀에 자신을 맞추느라 진정한 삶의 주체를 직시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모습을 주제로 신산, 혼돈, 낭만 3개의 스테이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바람이 강해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홍성이 3도, 공주와 금산 4도, 대전 5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와 밤 사이 눈 날림이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의약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페트를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의약품과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이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플라스틱의 의약품 원료 재활용과 관련해 한국화학연구원 김희택 선임연구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희택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희택입니다. 예, 그동안 연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근 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매년 바다로 방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고 태평양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는데 먼저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양이 2015년 기준 약 63억 톤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중 9%만이 재활용되었고요. 12%가 소각 처리되었으며 79%는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폐플라스틱의 매립은 장시간 분해되지 않으므로 좁은 국토를 이용할 수 없으며 소각은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을 발생시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약 690만 톤 정도 폐플라스틱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처리하기에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이라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물질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을 통한 수익보다 수거 비용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네. 2015년의 경우 재활용으로 512억의 수익을 냈지만 수거 비용의 경우 이보다 4배 정도 높은 2,133억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재활용을 위해 플라스틱을 고용 연료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미세먼지 등의 이슈와 같은 사회적 불신 초래 및 규제 강화로 공급 대비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고용 연료의 대부분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바다로 들어온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죠. 머리에 빨대가 꽂힌 거북이, 뱃속에서 폐기물이 발견된 고래 사체 등 이 해양 생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어패류, 해조류, 소금을 먹는 사람들의 식탁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미국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지름 5mm 미만의 입자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각질 제거용 세안제에 든 플라스틱의 알갱이부터 기존 합성성에 의뢰해서 떨어져 나오는 먼지, 타이어 같은 플라스틱 제품에서 떨어져 나오는 알갱이까지 발생 원인은 다양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 태평양 한가운데 7만 9천 톤 가량의 무게로 추정되는 거대한 쓰레기 벨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네. 이 쓰레기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쓰레기 벨트에 떠다니고 있는 플라스틱의 수는 1조 8천억 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94%가 0.5에서 5mm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7만 9천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로 기존의 학계에서 추정되고 있던 양의 4에서 1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네. 문제는 이런 플라스틱은 자연 자정활동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타고 사람들이 먹는 식탁에 올라오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고 재활용하느냐가 이제 전 지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한국화학연구원이 최근에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요. 예, 이번 연구에서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페트를 보다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단순 재활용이 아닌 다양한 소재들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일단 친환경 환경 공법을 적용하여 물과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페트의 구성 성분인 테라프탈산과 에틸렌 글라이콜로 분해하여 원료화하였습니다. 분해된 원료 물질을 유전자 조작으로 설계한 미생물들의 먹이로 활용하여 다양한 유용 소재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기존의 폐기물로 치부되었던 폐플라스틱을 유용 소재를 생산하는 원료 물질로 생각하고 다양한 소재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에 의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생각의 전환을 통해 앞서 말한 것 같이 낮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떻게 의약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원리가 작용해서 어떤 의약품 원료가 만들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이번 연구에서 유용 소재와 기술로서 미생물을 이용하였습니다. 플라스틱을 유용 소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생물이 갖고 있는 대사 과정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네. 해당 대사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유전자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효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유용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들을 조합하여 미생물에 도입해주고 1차적으로 제조한 미생물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원료 물질을 제작한 미생물에게 먹이로 공급해주면 해당 미생물이 생장하면서 다양한 유용 소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연구는 기초적인 의약품 전구체를 생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고가 의약품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복잡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간단히 말하면 플라스틱을 미생물이 먹도록 해서 거기에서 맞습니다. 의약품 원료를 생산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원료는 그동안에는 천연물에서 추출하거나 미생물 배양으로 얻었었는데 플라스틱에서 전환하는 기술은 이게 처음이라고요. 예, 플라스틱에서 다양한 물질을 실험적으로 보고한 것은 처음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석유 자원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생물 기술을 이용해서 나무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연구에 중점을 두어 왔고요. 네. 개별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든지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로부터 생분해 플라스틱을 연구한다는 사례는 보고되었지만 이와 같이 플라스틱을 분해하고 원료화하고 해당 원료를 유용 소재로 생산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을 폐기물이 아닌 원료 물질로 본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플라스틱 가운데 사용량이 세 번째로 많은 PET, 페트는 섬유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재활용률이 높지 않았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페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플라스틱이죠. 네. 생수에서부터 카페에서 커피잔까지 아마 매일 접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트병 자체를 단독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플라스틱을 수거할 때 다양한 플라스틱과 동시에 수거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네. 이런 시스템의 문제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 재활용에서 수거 비용이 재활용 수익보다 더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존 물질 재활용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물질들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밑을 뜻하는 다운 사이클링이라고 하고요. 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부가가치를 갖는 소재로 탈바꿈하는 기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 역시 좀 더 전문 영어로 위를 뜻하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예. 즉 이번에는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다운 사이클링의 낮은 경제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용 소재를 생산하는 업사이클링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것들을 맞습니다. 생산하는 기술이라 이 얘기죠. 예. 하지만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서 페트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번 연구의 의미나 기대 효과,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연구의 핵심은 폐플라스틱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원료 물질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석유계 화학물질을 대체하기 위해 미생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들이 현재까지 많이 수행되고 있거든요. 네. 해당 기술을 폐플라스틱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를 통하여 이번에 보고한 화합물 말고도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여러 분해 기술과 유용 소재와 기술들을 고도화할 경우 폐플라스틱이 산업적으로 중요한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자원국이 되는 것이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물론 좀 더 기술 개발은 해야 되겠지만 기술 고도화를 통해 언젠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연구 성과가 미국 화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에도 실렸다고요? 예. 이 ACS Sustainable Chemistry and Engineering이라는 저널인데요. 네. 석유 물질을 대체하는 바이오 소재를 생산하는 연구들을 주로 다루는 저널입니다. 예. 그럼 이 화학계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학술지인가요? 맞습니다. 예, 지속 가능한 성장. 요즘 키워드가 맞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이렇게 혼합돼서 수거되기 때문에 그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페트만 분류해서 수거가 돼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인데 네. 그 중합체,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중합체인데요. 중합체를 이루는 결합이 다 플라스틱마다 달라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인데 저희가 바라봤을 때 페트를 분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도 분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는 좀 더 연구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혼합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섞여 들어와도 예. 페트를 분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예, 그런 상황인데 페트는 거기에 일부분에 해당되는 플라스틱이니까 기술의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물론 앞으로도 많이 연구가 예. 돼야 되겠죠. 예. 예. 이 전 세계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가 환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연구는 몇 년간 하셨습니까? 이 연구는 작년에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났을 때 네. 그때 중국에서 플라스틱 금지 때문에 그 아파트에 플라스틱이 쌓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거를 빨리 좀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연구 그룹들이 뭉쳐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아, 1년 만에 이런 연구가 성공을 하게 됐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원천 기술 개발 단계인 거죠. 원천 기술 개발 단계고요. 예. 1년 동안 진짜 각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진행을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소속된 집단이 출연연이기 때문에 네. 항상 사회 문제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른 연구원과도 함께 한 건가요? 고려대학교의 김경원 교수팀과 그다음에 이화여대 박시재 교수팀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앞으로 후속 연구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원료로 하여 재자원하는 초석에 가까운 연구이고요. 앞으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해당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제성 있게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해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여 좀 더 많은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균주 시스템보다 더 많은 양의 유용 소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미생물 시스템을 개량하는 연구 역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이번에는 비교적 단순한 화합물들을 생산하였는데요. 이를 좀 더 확장하여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고가의 소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대사 경로가 도입된 미생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마 근시일 안에 좀 더 유용한 소재를 생산하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플라스틱의 의약품 원료 재활용과 관련해서 한국화학연구원 김희택 선임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경부 호남선 철도 지하화 필요란 제목으로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 호남선 철도가 도심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되면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세종 서울 74분 시대에 속도 붙었다란 기사에서 세종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의 세종 안성 구간 공사가 오늘 시작돼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적 없는 까마귀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금강일보는 부동산 큰손들 세종 대이동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